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50대 남성으로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 돼지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과 매몰 처분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반도엔 올해 6번째 태풍인데 이번 주말 매우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을 확인할 핵심 관계자들을 오늘도 줄 소환했습니다. 검찰 출석이 임박한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경기도 연천의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파주, 연천 두 곳이 확정됐고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자를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널리 알려졌고 80년대 당시에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임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경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980년대 부녀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의 용의자가 3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강간 살인을 저질러 무기수로 수감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를 구축하면서 주요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쯤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나온 증거물의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인 50대 무기수 남성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것으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0년 만에 밝혀진 이번 사건의 용의자 확인과 관련해 내일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세계 100대 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극악범죄였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 오는 날엔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빨간 옷 입으면 표적이 된다. 이런 소문이 무성할 정도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고 또 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986년 10월 23일 경기도 화성군의 한 농수로에서 25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사건 현장 인근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명칭이 처음 붙었습니다. 이후 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 반경 3km 이내에서 부녀자 10명이 살해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연쇄살인이 86년 9월 시작됐음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양말을 벗겨 양손을 묶고 속옷으로 재갈을 물려 얼굴을 덮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물건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도로에 설치된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어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가까스로 도주해 목숨을 건진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20대 중반에 165에서 170cm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라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10차례 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나머지 사건과는 무관한 모방 범죄로 밝혀지면서 다른 사건들은 미제 상태로 남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비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빨간 옷을 입으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세계 100대 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극악한 범죄로 기록됐고 지난 2003년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돼 개봉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 가운데 일부는 퇴직 이후에도 30년 넘게 연쇄살인 용의자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50대 용의자의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건 DNA 재감정 때문입니다. KBS 취재 결과 9차 사건 피해자 겉옷의 증거물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병수 기자, DNA 재감정으로 확인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확인을 못했던 건지요? 네, 경찰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실제로 10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재감정을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이번에 새롭게 국과서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경찰은 지난 7월 중순경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증거물을 국과수에 다시 감정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겁니다. 용의자의 DNA는 9차 사건 피해자의 증거물에 남아있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차 사건은 당시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14살 여중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용의자는 이후 성폭행과 살인사건을 저질러 붙잡혔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사건은 벌써 3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처벌도 어렵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공소시효는 사실 2006년 4월에 끝이 납니다. 이번에 이 범인이 신원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이 사실상 수사에 실익은 없지만 경찰은 그동안 장기 미제 수사팀을 꾸려 꾸준히 이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증거물 감정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지목된 유력 용의자와 연쇄살인 사건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청에서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도 연천입니다. 접경 지역 6곳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범정부 대책지원본부가 꾸려져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양돈 농장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두 번째 발병 농장입니다. 특이사항이 좀 나타나거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밥 안 먹었어요, 탑이요. 축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그랬었나요? 네. 죽었으니까 이렇게 증거인 거죠. 해당 농장 돼지 4,700마리는 긴급 매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반경 3km 이내 돼지 5,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발병지인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입니다. 농가 442곳, 71만 마리가 해당되는데 3주간 돼지의 외부 반출이 금지되고 지정된 도축장만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모든 축사에선 3주 동안 질병치료 목적 외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동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낙연 총리는 현장을 찾아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사람, 짐승, 차량 셋 중에 하나에 의해서 전파됐을 거다. 이것 또한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도 꾸려졌습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도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추가로 신고된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의 양돈 농장에서는 이 시간에도 매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돈 농장들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양석현 기자,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돼지 처분 작업은 이 시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진입로에는 방역 인력이 투입돼서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의 통행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돼지 처분 작업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농장 두 곳에 4,700마리를 모두 처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는 한정돼 있어서 내일 아침이나 돼서야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반경 3km 내에 있는
또 다른 농장 2곳의 돼지 5,000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자 양돈 농장들은 연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파주 발병농장에서 5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발생하자 자신의 농장으로 병이 옮기지 않을까 우려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소독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주시와 연천군은 물론이고 이들 지자체와 접한 양주시와 포천시도 24시간 방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파주와 연천 지역의 학교 운동회가 무기한 연기됐고 각종 축제들도 병 확산을 우려해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연천의 양석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역 당국은 파주와 연천 두 양돈 농가의 공통점,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농장을 다녀간 축산 차량은 이미 전국을 누볐고 하필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와 연천의 확진 농장들은 차량으로 약 50km, 직선 거리로는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km 전방에는 임진강이고 산에 가면 몇몇 개지죠. 검역본부는 발병 농장들 간에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을 드나들었던 차량의 GPS 기록도 추적 중입니다. 차량이 직접 방문했던 시설은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적으로 27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간 이동 경로까지 포함할 경우 역학관계가 있는 시설은 이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추석 연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구 이동이 활발했던 만큼 최악의 경우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추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첫 발병 농장인 파주의 바이러스 유형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행한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역본부는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친 방문자가 농장에 들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하거나 또는 임상 증상을 확인하거나 또는 잠복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 농장들이 같은 사료를 먹인 점에도 주목해 바이러스 오염 여부도 검사 중입니다. 정부는 멧돼지나 음식물 등 다양한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역학조사가 끝나는데 최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파주 연천에 인접해 있는 강원도의 4개의 시군도 초비상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연천의 농장을 다녀간 차량이 인근의 강원도 양돈 농장들에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양돈 농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까지 거리는 불과 40km. 입구는 출입금지 팻말에 막혀 있고 농장 안에선 인기척도 없습니다. 이 농장을 포함해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강원도 내 4개 시군, 26개 양돈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원이 15곳, 홍천과 화천이 각각 5곳, 양구는 1곳입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과 인접 지역들입니다.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 양돈 농장들은 경기도 연천의 도축장과 사료업체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철원이나 지금 발생된 파주 연천 쪽도 이 양돈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사료나 약품 같은 인프라가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질병 전파 경로도 있을 수 있어 농민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강원도 철원군 턱 미친 연천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강원도는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예비비 23억 원을 긴급 투입해 소독과 통제 시설을 29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돈 농민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농장 소독도 매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주요 길목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서 바이러스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이동 중지 명령 때문에 대형 돼지 도매시장 12곳 가운데 1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소형 도축장과 공판장도 대부분 문을 닫거나 재고 물량만 겨우 유통하고 있어 돼지고기 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발병한 만큼 방역에 협력하자는 뜻을 또다시 북한에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는데요. 그 뒤부터 우리 정부는 방역 협력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북한의 대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상황을 통보하고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지 하루 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하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남북 방역 협력 추진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대북 통지문을 오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발병 지역인 파주와 연천 모두 북한과 인접 지역이고 북한과 연결된 강과 하천이 있는 만큼 신속한 방역 협력이 필요해서입니다.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내려왔을 수도, 역으로 북한으로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그러나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추가 발병 보고는 없지만 강한 전염성을 고려할 때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까지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심각성과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5월에 발병한 이후 지속해서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한반도는 질병 발생이나 방역에서 하나의 커다란 체제입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차원의 대응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방역과 관련해 북한과 긴밀한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중국에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불과 9달 만에 중국 대륙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초동 방역에 실패했고 축산 농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남부 하이난섬, 이곳마저 뚫리면서 중국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 지역이 사라졌습니다. 길목마다 방역소를 설치는 했지만 운영이 부실해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午休就不检查吗？不是24小时检查吗？ 음식 잔반도 열병 확산의 한 경로입니다. 때문에 그리마다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발생 이후에도 잔반 차량이 드나들었습니다. 돼지가 죽고 나서야 감염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방역 점검이 늦었던 겁니다. 不知道什么时光啊，不知道什么时候死。喂饱饱的，今天喂饱饱的，明天就死了。 유통 금지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前几天在老美亭那里有2个人卖猪肉，人家都抓了。 홍콩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 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문제가 없다고 수출한 광둥성 생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都是中国本奖了，都是我局，全部都搞清洁。 허술한 대처는 돼지 1억 마리 매몰 처분, 고깃값 50% 폭등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앞두고 국가 비축분 10,0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5,600만 톤에 이르는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를 감안하면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17호 태풍이 곧 다가올 것 같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본에서 내일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타파는 이번 주말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 매우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소멸한 지 열흘 만에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가 포착됩니다. 아직 구름이 조직화되지는 못했지만 내일 새벽쯤 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태풍 타파는 이후 곧장 북상해 대한해협 부근으로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크지만 진로가 어디로 향하든 이번 주말 매우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과 가까운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올 들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준 태풍은 이번 태풍까지 벌써 6개째. 태풍 사라가 발생했던 1959년 7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특히 9월 들어서도 태풍이 계속 한반도로 향하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태풍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적으로 지금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일본 남동쪽으로 좀 수축을 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쪽까지 세력이 남아 있어서 태풍이 올라오기에 좋은 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타파가 북상할 경우 3년 전 남해안에 큰 피해를 입힌 가을 태풍 차바와 진로와 강도가 유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에서 매달 800만 원씩 1억 원가량이 건네진 사실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정 교수 동생에게 코링크가 1억 원을 줬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정경심 교수의 동생은 정 교수에게 빌린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코링크 P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2017년 3월의 일인데요. 그런데 투자 직후부터 코링크 P에서 매달 800만 원씩 모두 1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돈은 컨설팅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은 그러나 실제 정 씨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받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낭배가 코링크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보장하는 이면 계약에 따른 돈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지금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이 횡령한 돈 가운데 약 10억 원 가량이 정 교수 측에 흘러갔다. 뭐 이런 정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횡령한 수십억 원 가운데 10억 원 가량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10억 원은 정 교수가 투자한 돈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촌 조카 조 씨가 코링크 P 이모 대표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히 검찰은 조 씨 등을 상대로 이 돈이 왜 정 교수 측으로 되돌아갔는지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펀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 중인데요.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증거와 진술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수사는 최은진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계속된 검찰 수사와 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일주일 만에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측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서 고통스럽다면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식적 형사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의 허가 없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일주일 만에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측이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추측이고 어떤 부분이 의혹인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이미 기소돼 있어 수사 중인 사항이 보도돼도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불법상 방어권 행사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대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고문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엔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쯤 작성된 겸직 허가 신청서를 공개하며 학교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투자한 회사 WFM에서 영어교육 자문 명목으로 7달 동안 1,400만 원을 받았는데 단순 자문이 아니라 경영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대언론 공보 준칙 개정도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음을 민주당은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 검찰개혁이 안건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 공판부 강화 등이 논의됐는데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하도록 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시행 시기를 이번 수사 뒤로 미뤘습니다. 개혁 명분은 살리면서도 논란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아침 회의를 연 한국당은 오늘도 릴레이 삭발을 이어갔습니다.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수사 외압과 수사 방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후엔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8명이 서명했습니다. 많은 우리 의회 내의 세력들을 규합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부터 이후 국정감사까지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결국 조국 국회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계약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현행 2년 전세 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불안한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장 집주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와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노령층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 인력을 최대한 늘리고 복지 비용 등 사회적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데 낳는 아이가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소액의 최저 수준이죠.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진행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일할 사람이 33만 명씩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많아지다 보니 나라 수입은 줄고 노인 부양비 등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성세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건데 핵심은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방식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일본식 계속 고용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해야 하는 건 정년 연장과 같지만 기업이 재고용 방식으로 임금을 크게 깎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려금 지급으로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또 외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비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무임승차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원과 군 상비 병력을 줄이는 것도 검토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추진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번엔 외교부와 국방부 대신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현재 몇 배에 달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인상만큼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이달 말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로 정부가 기획재정부 출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외교부, 국방부 출신이 아닌 기재부 출신 협상 대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상 실무진에도 기재부가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는 경제의 관점에서 이번 협상에 임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 온갖 안보 관련 비용을 끌어모아 48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거란 말도 나옵니다. 현재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굵직한 예산을 다뤄온 기재부 출신이 더 전략적으로 총액 싸움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협상을 도맡아왔던 외교부와 국방부가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란 고려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군 기지 토지 정화비 등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모두 추산해 미국의 맞대응 카드로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거죠. 수출심사 우대국은 29개 나라인데요. 일본만 이렇게 가해 이 지역으로 빼내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예외적으로만 내주게 됩니다. 그동안 이걸 쉽게 받아서 한 번 심사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던 거죠. 포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를 받을 때 신청 서류는 2배 가까이, 심사 기간은 3배, 그리고 유효 기간은 짧아집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따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복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따질 게 있으면 대화에 나서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 상담센터입니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문의가 쏟아집니다. 이제 중간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곳 정도. 주로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도 수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자율 준수 무역 거래자 AAA 등급 기업.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11곳, 10%에 불과합니다. 90%는 까다로워진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재가 있는지 혹은 전략물자 비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를 좀 많이 문의를 하고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지금 현재 지나치게 협소한 포괄 수출 허가 자격 확대 등의 중소기업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정상 거래는 수출 허가를 신속히 내주고 기업별 전담 심사자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 통제 절차 운영,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의견 접수에서 91%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고 일본 부총리의 망언도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일본 정부는 또 한국 탓을 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しかしながら韓国側から十分な説明これなされてません。本日制度見直しが施行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산업부가 국제적인 수출 관리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는 협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한국 내 찬성 의견이 91%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습니다. 일본 무역계는 이번 조치에서 디램 반도체 등 중요 품목들이 제외됐다고 강조하며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重要な甚大な影響があ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おりませんで、品目を見ますとね、本当にその重要な品目っていうのはその対象外になっているって言いますか。 이런 때 일본 강요의 망언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아소 일본 부총리는 아베 총리가 주최한 자위대 간부 간담회에서 대동아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말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금기시되는 말입니다. 아소 부총리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한국과의 갈등에서 그 추진력을 얻으려 하는 상황이어서 망언의 의도가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8월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한 무역과 관광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한 교역에서 본 흑자를 보면 8% 정도 줄었습니다. 일본을 다녀간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8월에 비해서 48%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いいものは買いたくなるはずです。エネルギーと続く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せん。 하지만 일본 브랜드 자동차의 국내 판매는 지난달 57% 줄었고 수입량 부동의 1위였던 일본산 맥주는 1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성장세였던 유니클로도 매장 4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본의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9.4% 줄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온 일본이지만 이 규모도 8.1%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섬유기계가 63%, 식료품 41%, 버스트럭 40% 순으로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일본의 전체 무역수지 역시 규제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 편을 들던 경제단체 태도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率直な意見交換をして激しいやり取りがあろうとなかろうとそれは相互理解のための必要なステップだと思いますので 수출입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수지 역시 낙관하기 힘든 처지입니다. 지난달 일본을 다녀간 한국인 관광객은 30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급감했습니다. 7월 감소폭의 6배가 넘는 수치인데 이번 달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新規予約が減少しているという9月第1週は昨年と比べて 15% ぐらい少ない 일본은 다음 달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립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내수 위축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적자 무역 성적표가 아베 정부에 큰 부담을 안길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뉴스트리밍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네, 오늘 정치인 두 사람의 SNS를 준비해봤는데요. 예. 왼쪽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SNS고 오른쪽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페북입니다. 두 사람의 SNS로 두 당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네요.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나요? 네, 홍 전 대표 글부터 보면요. 당대표가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화하고 게리 올드만 율브리너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싫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원래 칭찬했었잖아요. 홍 네.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비난을 하는 건데 저 근거가 지금 사진인 거죠. 그 패러디. 그렇죠. 특히 여기 등장하는 율브리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였죠. 예. 이거는 황 대표 본인이 직접 언급한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뭐 율브리너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더 멋있습니까? 민경욱 의원도 보시는 것처럼 패러디 합성 사진 올리면서 뭐 댓글 다는 놀이를 하자 이런 말을 했고 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당 자체도 뭐 싫지는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가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랬군요. 어찌됐건 지금 대표의 삭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네. 릴레이 삭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있었습니다. 왼쪽에 황교안 대표고 가운데가 이제 현재 국회 부의장인 오선 의원 이주영 의원이고요. 그 역시 오늘 심재철 의원이 삭발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당직자까지 포함하면 한 지금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앞서 송영길 의원 SNS는 어떤 글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 송영길 의원의 SNS 글 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해찬 대표 측에도 상황을 설명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뭐 문자인 거군요. 네. 어떤 문자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받은 문자 메시지 지인이 보냈다는 그 내용이었는데 예. 다시 한번 보면 이해찬 대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3선 이상이 너무 많고 386세대. 그러니까 공천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게 잠깐 파문이 있다 보니까 송 의원이 자신의 의견도 아니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을 한 거죠. 어찌됐건 겨냥한 건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건데 그렇죠. 이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상황 의식한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 지금 송영길 의원의 SNS 글도 사실 내년 총선과 관련된 불출마와 관련된 어떤 지금 동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물갈이 서열 때문에 뭔가 출렁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최근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응 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 최근에 당 차원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내년 총선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런 거를 또 조사하면서 예.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당 지도부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3선 의원이 좀 많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늘은 또 일부 장관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뭐 이런 이제 총선을 앞둔 뭔가 당내 갈등의 예고편 아니냐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미 총선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뉴스트리밍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70대 여성이 탄 전동 휠체어가 스크린 도어를 뚫고 선로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동차와 충돌하기 직전 시민들이 합세해 가까스로 구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전동차가 선로에 떨어진 전동 휠체어와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승강장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스크린 도어는 전동차에 낀 채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영산대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6살 김모 씨가 스크린 도어를 뚫고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이 스크린 도어와 충돌하는 순간 스크린 도어 아랫부분이 들리면서 그 틈 사이로 전동 휠체어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전동차가 역사로 진입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이 가까스로 김 씨를 구조한 뒤 채 2분도 안 돼 전동차가 진입해 선로에 떨어진 휠체어와 충돌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보시면 왕창 것을 보는데 문을 막 팍 차고 전동차하고 같이 사람이 팍 빠져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손님은 사람을 끌리고. 무인 전동차가 역사에 진입하느라 속도를 줄여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열차 운행이 20여 분간 차질을 빚었습니다. 장애물이라서 완전히 인식해가지고 이제 그러기로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전동 휠체어 작동이 미숙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황희찬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골,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환상적인 본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한편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후반 교체 선수로 나와 한국 선수 최연소 출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첫 소식 이진석 기자입니다. 유럽 진출 4년여 만에 출전한 꿈의 무대 챔피언스 리그. 황희찬은 전반 33분 저돌적인 몸싸움으로 공을 따내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본선에서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2분여 뒤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과 재치 있는 슈팅으로 환상적인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45분에도 홀란드의 해트트릭을 도운 황희찬은 전반에만 한 골, 도움 2개로 맹활약했습니다. 후반엔 시작과 함께 폭풍 질주, 7초 만에 슈팅까지 날렸지만 아쉽게 선방에 막혔습니다. 팀의 6대2 대승을 이끌며 평점 10점, 만점 데뷔전을 치른 황희찬은 시즌 초반임에도 5골, 도움 9개로 최고의 시즌을 예고했습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첼시전 후반 45분 교체 출전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8살 6개월여 만에 꿈의 무대에 나서 지난 시즌 정우영이 세운 한국 선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뛴 시간은 5분 정도였지만 감독 교체 이후 출전 기회가 많아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리버풀은 이탈리아 나폴리와의 원정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버풀은 나폴리 원정에서 후반 4분 아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메르턴스의 완벽한 날라차기를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내네요. 위기 뒤에 찾아온 기회, 후반 19분 살라의 왼발 슛, 골키퍼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리버풀은 결국 후반 40분 페널티킥을 내줘 메르턴스에게 골을 허용합니다. 종료 직전엔 토트넘에서 이적해온 요렌트에게 추가골까지 내주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한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바르셀로나의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아냅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5분 메시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뒀지만 독일 원정에서 소득 없이 승점 1점만 챙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린 FA컵 축구 4강전에서 4부 리그인 화성이 1부 리그 수원을 물리쳤습니다. 수원에서 방출됐던 문준호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4부 리그팀 최초로 밟은 FA컵 4강전. 화성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혈에도 붕대를 감고 뛰는 투혼은 값진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24분 수원에서 방출되는 아픔을 겪었던 문준호가 완벽한 가마차기로 친정팀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문준호는 벤치를 향해 달려가 김학철 감독과 부둥켜 안고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구사한 화성은 날카로운 발리슛으로 추가골까지 노리며 수원을 압도했습니다. FA컵 최다 우승팀이자 연봉 총액이 무려 20배나 많은 수원을 잡는 이변으로 한국판 칼레의 기적을 예고했습니다. 진짜 말 못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가 그냥 하자는 대로 지금 경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3부 리그 격인 내셔널리그의 코레일은 후반 31분 상주 류승우에게 먼저 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이근원이 포기하지 않고 동점을 만들며 결승 진출에 희망을 살렸습니다. 하부 리그 팀들의 반란이 기대되는 4강 2차전은 다음 달 2일 펼쳐집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프로야구에서 LG와 삼성이 포항에서 만났습니다. 양팀 중견수 이천웅과 박혜민의 엇갈린 희비 함께 보시죠. 1회 박혜민의 타구,
이천웅이 달려옵니다. 한 뼘이 아쉬워 아깝게 놓치네요. 4회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갑니다. 장타를 허용합니다. 수비 요정으로 불리는 박혜민은 어떨까요? 6회 예측했다는 듯 우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수비 페이퍼에 도움이 있었네요. 경기에선 LG가 패계로의 4경기 연속 홈런에 힘입어 삼성을 이겼고 NC는 SK를 이겨 5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한화 투수 체드벨의 퍼펙트 투구 행진을 막은 안타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메이저리그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김도환 기자가 전합니다. 체드벨이 7회 투아웃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은 퍼펙트 투구를 한 상황. 이정우의 땅볼이 나옵니다. 유격수 전진. 자, 맨손 캐치! 떨어뜨립니다. 맨손 캐치를 시도했는데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러브로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글러브 폭으로 했으면 조금 네. 더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오선진 선수가 글러브 폭으로 하더라도 저는 1루 쪽에서 충분히 승부가 지금 될 만한 타구거든요. 실책이냐 안타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식 기록을 안타로 준 현장 기록원은 맨손으로 처리해 안타로 줬다며 글러브를 댔다면 실책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빠른 발까지 감안한 판단이라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록으로 프로 출범 후 38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퍼펙트 게임의 기대감이 날아갔습니다. 진짜 퍼펙트 경기 중요하나 했구나. 체드벨과 한화 구단은 실책이라며 KBO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KBO는 매경기 2명의 기록원이 합의해서 판단하며 기록 관련 정정 제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선 7월 15일 류현진의 보스턴전 사례처럼 이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 다저스 구단의 이의 신청에 따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류현진이 1회 2실점할 때 안타를 실책으로 정정했고 평균 자책점도 낮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이 없어 해외를 전전하던 윤성빈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하계올림픽 종목 선수들이 대부분인 진천 선수촌의 스켈레톤 대표 윤성빈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벼운 러닝에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마치고 바로 옆에서 스타트 훈련을 합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즈 등 모든 썰매 종목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훈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 슬라이딩 센터가 관리 문제로 잠정 폐쇄된 이후 훈련장조차 없던 윤성빈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5m 간격으로 설치된 4개의 센서가 구간별 속도와 시간을 분석해 보다 과학적인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구간마다 가속을 어떻게 붙였는지를 이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체력 훈련을 하고 난 직후에 스타트 기량이나 스타트의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보완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고 기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올림픽이 아직 3년이 남아 있는데 3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3년 시간에 맞춰서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저 스스로한테 주는 목표인 것 같아요. 다음 달 출국하는 윤성빈은 오는 11월 노스 아메리칸 컵에서 시즌 출발을 알립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남자 탁구 대표팀이 타이완을 꺾고 아시아 선수권 2회 연속 결승에 올라 현재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우승에 도전 중입니다. 지난달 군에 입대해 머리가 짧아진 정영식이 첫 게임에 나섰습니다. 정영식은 마지막 5세트 듀스 접전에서 화끈한 3구 공격으로 앞서갔습니다. 이어 랴오청팅의 범실까지 유도하며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정영식의 상승세를 이어받은 장우진이 천치해난을 3대0으로 돌려 세웠고 3단식 주자 이상수마저 왕타웨이를 3대0으로 따돌렸습니다. 타이완의 3대0 완승을 거두고 2회 연속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후배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출전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승훈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승훈은 변호인과 함께 소명했지만 재심 요청은 기각돼 1년 출전 정지 징계가 유지됐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검객들이 해병대 훈련에 참가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해병대 정신으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큰 일교차는 가을 날씨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텐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아질까요? 네, 지금도 서늘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다소 불고 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옷차림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파주는 9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처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낮겠지만 한낮 기온은 오늘만큼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과 세종이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은 세종과 청주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24도, 그리고 한낮의 기온은 대구가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일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9시 뉴스 끈질긴 K에서 보도했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전 검출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해당 업체의 입장과 또 KBS가 취재한 문제점 등을 후속 보도하겠다고 했으나 오늘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뉴스가 많아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